우리가 요즘 사실 많이 핫한 연구 주제인데 장내 미생물, 이게 지금 소장, 대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장을 가까이 떼서 세포, 요 장막 표면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장 세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장 점막 세포에는 이렇게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들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내부 독소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물성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것, 육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2차성 담즙산이라고 제가 하는데 좀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물질들인데, 육류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암모니아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내 소화기에서는 이런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게 되고, 그렇게 생성된 암모니아가 이 장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럼 이 장이 무너지면서 이 장막이 흐물흐물해져. 그 사이를 통해서 이 미생물들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들 그리고 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만한 것들, 이 막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게 혈액을 통해서 이제 내 몸 안으로 연결된 것을 내부 독소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섬유질이 부족할 때인데, 섬유질은 장에서 내가 먹은 음식들 중에 독소들을 끌고 같이 대변을 통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섬유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장내에 있는 독소들을 끌고 가지 못하면서 그게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게 장에서 썩으면서 그게 또 마찬가지로 장 요 세포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서 내부 독소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약물인데, 이 약물이 과다하게 되면 특히 우리가 요즘 소화제, 소화 안 된다고 해서 툭 하면 먹는 약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계열인데, 제산제, 위산을 억제하는 약들, PPI 억제제라는 것은 PPI라 그래서 프롬프톤 펌프 이니베터라는 건데, 얘가 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관련된 부분을 억제해서 장이 쉽게 말하면 늘어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약물을 과도하게 먹는 분들은 이 장이 위산이 적당히 있어야 이 미생물들이 잘 살아가는데, 위산이 못 나오게 다 막아버리니까 이 세균들이 오히려 내 몸에 유익한 균들은 이 그러니까 산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죽게 되고, 오히려 내 몸에 유해한 균들이 막 자라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약물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 축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틈을 틈타서 독소들이 이 장을 통과해서 내부 독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내부 독소의 가장 흔한 요인. 그러니까 결국 사실 외부 독소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가 먹은 음식들이 장에서 썩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들이 장을 통과해서 내부 독소로도 안쪽에서도 공격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독소의 두 번째 가장 흔한 게 활성산소 부분인데, 활성산소가 뭐냐 하면 내 몸의 세포들은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비유할 때 제가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먹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포도당이다, 지방산이다, 아미노산이다 하는 것들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엔진을 작동을 시키면서 에너지 원료로 쓰이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힘을 쓰고 일을 하는 건데,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엔진이 돌아가다 보면 매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매연을 여기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서 내부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외부 독소랑 또 연결되는 부분인 게, 내 몸에 유전체 특성에 맞지 않는 원료가 들어오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엔진이, 이 자동차가 경유가 들어오면 잘 작동하는 엔진인데, 이 엔진에다가 우리가 휘발유를 넣어버리면 이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경유가 들어왔을 때는 에너지가 잘 나고 매연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덜 나왔을 텐데, 여기에 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버리니까 에너지도 잘 안 나고 오히려 이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과도한 에너지원이 들어올 때, 너무 고단백 식사를 한다거나 너무 고지방 또는 너무 고혈당 식사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한 원료가 들어와도 이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여기서 매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독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엔진은 원료인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원료로 쓰지만, 그 원료를 잘 태워서 부드럽게 태울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 엔진에 발라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인데, 이 비타민 미네랄이 모자랄 때도 마찬가지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 또는 너무 안 해, 너무 과로한 피로, 이런 것들이 다
극도로 내 몸을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이 엔진이 마찬가지로 작동을 조금 못하게 돼요. 몸이 너무 무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 마찬가지로 이 활성산소 매연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흔한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몸의 내부 독소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되는 환경이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렇게 발생한 활성산소가 내부 독소로 작용한다. 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인데요. 왜 여기냐면 우리가 지금 알러지를 치료한다라고 할 때 주로 이 매개 물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사이토카인 부분을 좀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약들을 보면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들이에요. 뭐 항히스타민제도 그렇지만 소염제들도 소염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아세트아미노펜 뭐 그런 계열의 소염제, 해열제 계열들은 다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쉽게 말하면 면역 세포들이 신호 전달을 못하게 해서 몸이 반응을 못하게 하는 약들이 대부분인 건데 이렇게 보면 보조 T세포, 사령관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몸은 참 정교한 게 이 사령관 역할을 하는 애가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사령관이 한 명이다 보면 이 한 명이 정신을 잃거나 미쳐서 나대기 시작하면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두 명의 면역 사령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숫자로 TH1, TH2, 그러니까 보조 T1 세포, 보조 T2 세포라고 하는데 어려우시니까 그냥 1번 사령관, 2번 사령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과 2번은 서로를 견제해요. 1번이 힘이 세지면 2번이 조금 약해지고요. 반대로 1번이 힘이 좀 약해지면 2번의 힘이 세져.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1번이 오늘은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오늘 좀 쉬어.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알러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2번 사령관 중에 주로 2번 사령관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아요. 2번 사령관이 너무 힘이 넘쳐날 때 이걸 우리가 알러지 질환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 2번 사령관이 신호를 보내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할 게 아니라 이 2번 사령관을 견제할 수 있는 1번 사령관의 힘을 키워줘서 2번 사령관이 좀 덜 활성화될 수 있게 너무 나대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게 결국 면역력을 균형을 잡는 과정인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사지를 않고 주로 어떻게 하면 보조 T 2번 사령관을 누를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보조 T세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조 T세포 1번 사령관의 힘을 키워서 면역력을 조절하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과 2번, 이 면역 사령관 두 명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아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1번이 너무 우세해. 쉽게 말하면 1번 사령관이 막 나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다발성 경화증, 1형 당뇨, 류마티스, 크론병 다 자가면역 질환들인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T1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정도만. T1 세포가 우세할 때 이런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T2 세포,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알러지와 관련된 요 2번 사령관이 힘이 조금 세지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알러지나 두드러기나 천식, 습진, 과민성 장염 같은 이런 알러지 반응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임신과 관련해서도 이 T1, T2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 출산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임신을 하고 나면 유독 피부가 가렵다거나 알러지가 없던 알러지가 막 생겼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게 이 T1, T2와 좀 관련이 되거든요. 이 얘기도 하면 조금 더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프로젝트 정도 때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은 어쨌든 이 T2 두 번째 사령관이 너무 우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알러지 질환이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균형, 지금 T2가 힘을 많이 실려 있는 T2의 힘이 많이 실려 있는 이런 면역 불균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 균형 상태로 만들까가 우리 치료의 핵심인데 그동안의 치료는 어땠냐면 2번 사령관이 나대니까 2번 사령관 너 힘쓰지 마, 너 나대지 마 라고 항진된 T2를 어떻게든 억제하려는 쪽으로 주로 치료 방법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억제할 게 아니라 보조 1번 사령관이 힘을 좀 실어줘서 저하된 TH1의 기능을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면역력이 안정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2번 보조 세포를 억제하는 방법이라 하면 2번 세포의 어떤 사이토카인 같은 걸 억제하는데 그 신호 전달 물질은
이 입원 세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쓰는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을 얘를 잡겠다고 때려잡아서 없애다 보니까 내 몸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그 신호 전달 물질이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 몸에 공장이 여러 가지 가동 라인들이 있는데 가동 라인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전개 전체 전기를 꺼버리는 상황. 그럼 나머지 가동 라인도 다 멈춰버리는데 우리가 소염 진통제나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나 일반적인 알러지 질환에 쓰는 약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저하된 TH1의 기능을 올리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항진된 T2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미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달맞이꽃 종자유라든지 뭐 블랙커런트 오일, 뭐 보라지 오일 이런 것들이 이 TH1의 기능을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뭐 달맞이꽃 종자를 바른다거나 또 먹기도 하고요. 영양제로. 뭐 보라지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TH1의 기능을 올리는 건 좋은데 그게 누구한테는 TH1 기능을 올리는 물질로 작용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알러지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경우에는 M타입 분들한테는 잘 맞아요. 쓰시면 좋은데 반대로 S타입 분들은 그게 오히려 알러지 유발 물질 외부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뭐 블랙커런트나 보라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S타입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근데 반대로 M타입 분들한테는 오히려 알러지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토카인 얘기를 나눠봤고 이번엔 두 번째 매개 물질 중에 하나인 요 프로스타글란딘.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면역력 1차 강의 때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인데 벌써 어렵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제가 어려운 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참 재밌는데 보면 여기 영어가 돼 있어서 좀 어려운데 자, 내가 먹은 음식물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도 여러 가지 시리즈 종류가 있는데 1번, 2번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그러니까 요 염증 유발 프로인플라메이터리 물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1번 프로스타글란딘은 오히려 항염증 작용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경로를 보면 먹은 음식들 중에 잘 가공이 되면 항염증을 먼저 만들도록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치료를 염증을 억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항염증을 촉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말이거든요. 염증을 자르자가 아니라 항염증 기능을 촉진시키자. 나쁜 걸 하지 말라라고 할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첫 번째 갈림길 항염증이에요.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염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 우리가 염증의 반대, 염증을 막아야지만 항염증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염증과 항염증은 각각 서로 기전이 달라요. 항염증을 하는 기전이 원래 있고 그게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항염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 거지 염증을 막아야지 항염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염증 과정으로 우리 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오메가3 같은 것들인데 불포화 지방산 중에도 오메가3 이제 타입별로 보면 뭐 S타입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고등어나 뭐 멸치, 정어리 같은 것들이 되겠고 M타입 분들은 뭐 연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 항염증 과정을 촉진해주는 물질이고 또 양질의 비타민 특히 이 아연이나 이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이 항염증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들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몸은 항염증 환경으로 몸이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일로 못 가고 염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